안녕하세요. 아빠야담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어가시며 조선의 옛 이야기 한 편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지요.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지고 칼바람이 산과 들을 휘감아 사람들은 코끝조차 내밀기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영천과 하양 사이 고갯마루에는 달빛 주막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이 3칸, 마루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지나가는 나그네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주인 노파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일품이었고 무엇보다 노파의 따뜻한 인심이 나그네들의 지친 마음을 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막을 홀로 지키던 순덕 노파는 그날도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나이 60을 넘긴 노파는 젊은 시절의 고생 탓에 허리가 굽고 손마디는 울퉁불퉁 부어 있었지만 눈매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휴, 오늘은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시는구먼. 이 눈보라에 누가 길을 나서겠어. 노파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던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노파는 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이 딱 맞았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휘잉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노파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응애! 응애! 노파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 소리는 틀림없이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밤, 이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라뇨? 노파는 하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노파는 허둥지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할퀴듯 몰아쳤습니다. 눈발이 눈 속으로 파고들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노파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주막 문 앞, 무릎까지 쌓인 눈 위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는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노파는 눈을 헤치며 달려갔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천을 걷어올리는 순간 노파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이제 막 돌을 넘긴 듯한 여자아이가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작은 손가락은 꽁꽁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야? 노파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덩이를 아는 것 같았지요. 노파는 저고리 속으로 아이를 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서 불을 지펴야 해. 이 아이가 얼어 죽겠어. 노파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불을 활활 피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준 뒤 두꺼운 소미불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에고, 불쌍한 것.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노파는 연신 아이의 손과 발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계속 울었지만 몸이 따뜻해지자 차츰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나 맑고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가토를 넘긴 아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영롱한 눈동자였습니다. 마치 별빛을 담아놓은 것 같았지요. 아이는 노파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들어 노파의 주름진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나,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식 없이 살아온 노파였습니다. 젊은 시절 병을 앓은 뒤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지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밤 하늘이 이 아이를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울지 마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노파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지요. 미음을 다 먹고 나자 아이는 노파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아이를 감싸고 있던 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천은 예사천이 아니었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이었고
그 위에 금실로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비단은 양반가에서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높은 가문의 물건이었지요. 노파는 천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작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진.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판서댁 문양이 아닌가? 순덕 노파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노파의 아버지는 궁중 어의이였고 노파는 아버지 밑에서 의술을 배우며 자랐지요. 그때 노파는 여러 양반가를 드나들며 치료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의 문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판서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이었고 재산도 어마어마했지요. 그런 집안의 문양이 새겨진 비단에 쌓인 아이라면 이 아이가 진판서댁 아이란 말인가? 노파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토록 귀한 집안의 아이가 왜 이런 깊은 산골에 버려진 것일까요? 그것도 이렇게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밤에 말입니다. 노파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한 집안 아이가 이런 눈보라 속에 버려졌다면 분명 무슨 연유가 있을 터. 누군가 이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틀림없어. 내가 함부로 나서면 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노파는 비단천을 곱게 접어 괴짝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해. 이 아이의 출신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 노파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소율이라 하마. 작을 소셔의 비유율리니 작지만 세상을 이끄는 아이가 되거라. 아이는 잠결에도 미소를 짓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순덕 노파와 소율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파는 소율을 친손녀처럼 길렀습니다. 저지없어 미음과 죽으로 아이를 먹였고 밤마다 품에 안고 재워주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이에 대해 물으면 노파는 죽은 딸이 낳고 간 손녀라고 둘러댔습니다. 소율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볼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까만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도 큰 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노파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하늘이 점지해준 아이야. 그러니 이렇게 건강한 거야. 세월이 흘러 소율이 3살이 되었을 때 노파는 아이에게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소율이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노파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기 봐요. 노파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소율이 담장 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저기서 빛이 나요? 푸른 빛이요. 노파는 의아해하며 담장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풀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소율아, 할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예요. 저기 풀에서 푸른 빛이 나요. 아주 예쁜 빛이에요. 노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장 밑풀을 캐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풀 사이에 도라지 뿌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이게 도라지잖아? 도라지는 기침과 가래에 좋은 약초였습니다. 노파의 아버지도 자주 사용하던 약재였지요. 이상하다. 이 아이가 어떻게 도라지를 알았지? 노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율이 산기슭을 가리키며 저기 노란 빛이 나요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황기황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개울가를 가리키며 저기 흰 빛이 나요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창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약초의 기운을 볼 수 있구나. 이것은 예사 제주가 아니야. 소율이 5살이 되던 해, 노파는 더욱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막에 중년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장사를 하러 다니는 보부상이었는데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연신기침을 했지요. 주인장, 방 하나 주시오. 며칠 쉬어가야 할 것 같소. 노파는 방을 내어주고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밥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소.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침이 멎질 않으니. 그날 밤 사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하다가 피가 섞인 가래를 토했습니다. 노파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병은 노파의 의술로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어쩌면 좋지? 이 병은 폐혈인데 약을 지으려면 한양까지 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 소율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가슴에서 검은 연기가 나요. 노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저 아저씨 가슴 여기서 소율은 자기 가슴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올라와요. 아주 무서운 색이에요. 노파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노파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사람의 병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던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천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말이다. 건강한 사람은 맑은 기운이 나오고 아픈 사람은 탁한 기운이 나온단다. 그 기운의 색깔과 위치를 보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있지. 아버지는 그런 분을 만나보셨어요? 한 번, 딱 한 번 만났다. 궁중에서였지. 그분은 임금님의 병을 한눈에 알아보고 처방을 내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이 딱 맞았단다. 그런 재주를 기안치이양이라고 부른다. 노파는 그때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소율아, 그 검은 연기가 어디서 나오니? 소율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가슴 왼쪽 위에서요. 그리고 목구멍에서도 조금 나와요.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와 기관지였습니다. 노파가 진단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그 검은 연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풀 몇 가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거요. 이 풀들을 끓여서 먹이면 돼요. 노파가 풀을 살펴보니 도라지, 맹문동, 길경이었습니다. 모두 폐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사기는 약초들이었습니다. 소율아, 내가 어찌 이 풀들이 약초인 줄 알았니? 소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 풀들에서 푸른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아저씨 가슴에 검은 연기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파는 반신반의하며 소율이 가져온 약초들을 다려 사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내에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자 기침이 잦아들었고 사흘이 지나자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장, 대체 무슨 약을 쓴 거요? 죽을 것 같던 몸이 이렇게 개운해지다니. 노파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처방이 있지요. 사내는 연신 고맙다며 품삯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내고 떠났습니다. 사내가 떠난 후 노파는 소율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율아, 잘 들어라. 내가 가진 재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란다. 사람의 병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약초의 기운을 알아볼 수 있는 재주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단다. 소율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저는 다들 이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없단다. 오직 너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 왜요? 노파는 소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 재주가 알려지면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려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이용해 나쁜 짓을 하려 할지도 몰라. 그러니 이 재주는 꼭 필요할 때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쓰거라. 알겠니?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소율이가 꼭 명심할게요. 그날부터 노파는 소율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주막집 손녀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시켰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노파는 호롱불 아래에서 소율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의서의 수들을 읽어주고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귀란다.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지. 이것은 천궁이야.
두통과 어지럼증에 좋단다. 그리고 이것은 소율은 가르쳐주는 것을 모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약초는 다시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파가 미처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이 풀은 책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풀에서도 빛이 나요. 노란 빛인데 뼈가 아픈 사람에게 좋을 것 같아요. 노파가 확인해보니 그것은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노파의 아버지도 평생 몇 번 보지 못했다던 약초였지요. 소율은 이미 노파가 가르쳐준 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가 틀림없어. 이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분명 큰 사명이 있을 거야. 노파는 더욱 열심히 소율을 가르쳤습니다. 소율이 7살이 되던 봄날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소율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바구니를 들고 산기슭을 이리저리 다니며 쑥과 냉이를 캐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율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덤불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발이 걸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불쌍해라. 소율은 얼른 달려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강아지의 앞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자신의 손수건을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 아플 거야. 강아지를 자세히 보니 삽살개였습니다. 온몸이 새까만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오른쪽 눈 위에 초승달 모양의 흰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밤하늘에 뜬 달처럼 보였지요. 너 참 예쁘다. 눈 위에 달이 떠 있네. 강아지는 소율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소율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노파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소율아, 우리가 걔까지 먹여 살릴 형편이 못 되는데 제발요. 할머니, 이 아이가 덫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저희 아이 밥 안 먹고 키울게요. 제 밥 나눠줄게요. 노파는 소율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노파는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강아지는 주막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소율은 강아지의 눈 위 흰 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이요. 눈 위에 달이 떴으니까 이름도 달이에요. 그렇게 달이라는 이름을 얻은 삽살개는 소율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소율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소율의 발치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리가 위험을 미리 알아챈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근처에 있으면 다리가 먼저 으르렁거렸고 수상한 사람이 오면 다리가 먼저 짖어서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소율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게 같았지요. 노파도 다리를 점점 귀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 은혜를 아는 녀석이구나. 소율이를 이렇게나 잘 따르다니. 소율과 다리, 그리고 노파, 셋은 가족처럼 지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소율이 15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갓난아기였던 소율은 어여쁜 처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을 길게 따 등 뒤로 늘어뜨렸고 눈은 여전히 별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키는 노파의 어깨를 넘었지만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율을 볼 때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주막집 손녀 참 예쁘게 컸네. 저 눈빛 좀 봐. 보통 아이가 아니야. 어느 양반집에 시집가도 손색이 없겠어. 그러나 소율은 그런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돕고 약초를 캐고 다리와 산을 거니는 것이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의 가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순덕 노파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좀 있었지요. 노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지요. 할머니, 제가 약을 더 지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율은 밤을 새워 온갖 약초를 다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할머니의 몸 곳곳에서 탁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특히 가슴과 배에서 검은 기운이 뭉쳐 있었지요. 이건 오래된 병이야. 할머니 몸 안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병이 터진 거야. 소율은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덕분에 노파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을 사고 치료를 하느라 주막의 살림이 바닥난 것입니다. 소율아, 이 할머니 때문에 살림이 거덜났구나. 미안하다. 노파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쌀독이 비었고 땔감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겨울을 나기 어려웠습니다. 소율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에 나가서 약을 좀 팔고 올게요. 노파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장에 나간다고? 네, 제가 캐둔 약초와 만들어둔 약환이 있잖아요. 그걸 팔면 살림에 보탬이 될 거예요. 노파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위험한 곳이야. 어린 처녀가 혼자 가기엔. 할머니 괜찮아요. 다리가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리지 않아요. 노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대신 꼭 조심해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소율은 직접 캔 약초와 만든 약환을 짊어지고 32박 하양 장터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지요. 하양 장터는 경상도에서도 손꼽히는 큰 장이었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사방에서 장사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포목상, 곡식을 파는 미곡상, 소와 돼지를 파는 우마상, 그릇을 파는 옹기상, 온갖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흥정하는 소리가 온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율은 처음 보는 광경에 잠시넋을 잃었습니다. 주막에서만 자란 소율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다. 다리야, 우리 자리 잡자. 소율은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자기를 깔고 약초와 약환을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찬 눈으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누가 다가오면 소율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약초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율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에이, 저런 어린 계집애가 뭘 안다고 약을 팔아?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약장수 흉내는 안 내는 게 좋겠어. 저거 아마 쑥이나 낸 이케다 약초라고 내놓은 거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소율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소율은 마음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분명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해가 중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장터는 더욱 붐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율의 약초를 사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율은 점심도 걸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밥을 사 먹을 돈조차 아까웠습니다. 할머니 약값이라도 벌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 쓰러졌어. 심장이 멎은 것 같아. 숨을 안 쉬잖아. 의원 없나? 의원 좀 불러. 소율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중년 사내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 죽은 거야. 누가 물 좀 가져와.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율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내의 몸이 보였습니다. 아니, 사내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검붉은 기운이 뭉쳐 있었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먹구름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심장이 막혔어. 피가 안 통하고 있어. 이대로 두면 정말로 죽어. 소율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율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저 계집애는? 방금 구석에서 약 팔던 애잖아. 비켜! 여긴 위험해! 그러나 소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내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은침을 꺼냈습니다. 노파가 만들어준 가늘고 긴 침이었습니다. 뭐야?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야? 미쳤어? 죽은 사람한테 침을 놓겠다고? 사람들이 소란을 피웠지만 소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내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야. 여기를 뚫어야 해. 소율은 사내의 가슴 정중앙 전중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다음 양쪽 손목의 내관열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봐, 역시 안 되잖아. 어린 것이 장난치지 말고 비켜라. 그러나 소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살짝 돌리며 기운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사내의 등을 두드리며 다른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1식, 2식, 3식. 갑자기 사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커! 사내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을 떴습니다. 검붉었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숨을 쉬어. 숨을 쉬고 있어. 세상에 살아났어. 장터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사내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여기가 어디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가씨가 살린 거야. 침 놓아서 살렸어. 사내가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율은 침을 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에 피가 막혀서 쓰러지셨어요. 당분간은 기름진 음식과 술을 피하시고 하루에 1시즌씩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소율은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약을 하루에 3번, 열흘간 드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 사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소.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소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약장수일 뿐이에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어린 나이에 어찌 저런 의술을 가졌을까? 신녀야. 신녀가 나타났어. 순식간에 소율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가씨, 나도 좀 봐주시오. 허리가 아파서 죽겠소. 내 아이가 열이 안 내리는데 약 좀 지어주시오. 손목이 저려서 밤잠을 못 자오. 어디가 아프세요? 소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살피고 약을 지어주고 침을 놓았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결국 소율이 가져간 약초와 약화는 모두 팔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며 약속을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일도 장에 나오시오. 다음 장날에 오시면 약을 미리 준비해두겠소. 소율은 기쁜 마음으로 돈주머니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할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겨울을 날 땔감과 쌀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다리가 꼬리를 흔들며 소율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장터 귀퉁이 주막에 앉아있던 젊은 선비였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고 선비치고는 어깨가 넓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단정하게 상투를 틀고 갓을 썼지만 어딘가 평범한 선비와는 다른 분위기가 풍겼지요. 그의 이름은 이현, 경상도 지방의 실태를 살피러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이현은 소율이 사내를 살리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런 어린 처녀가 저렇게 정확한 침수를 가지고 있다니. 게다가 죽은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다니. 이건 예사 실력이 아니야. 이현은 소율이 장터를 떠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처녀. 좀 더 알아봐야겠군. 이현은 멀찌감치서 소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양 장터에서 어린 처녀가 죽은 사람을 살렸대. 기운을 본다더라. 신녀야, 신녀. 하늘에 내린 신녀. 소문은 경상도를 넘어 충청도까지 퍼졌고 결국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진판서대 큰마님 민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민 씨는 진판서 어른의 치시에서 정실로 올라선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5,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악독한 성품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날 민 씨는 안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경상도 하양 장터에서 기이한 일이 있었다 하옵니다. 민 씨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두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허나 마님,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15쯤 된 어린 처녀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옵니다. 침 한 방으로 말입니다. 민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예, 마님. 장터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내가 있었는데 숨이 끊기고 심장이 멎었다 하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나타나 침을 놓으니 사내가 다시 숨을 쉬었다 하옵니다. 민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처녀에 대해 더 알아본 것이 있느냐?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그 처녀가 15쯤 되었는데 기운을 본다는 소문이 바다하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눈으로 보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맞힌다 하옵니다. 민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운을 본다고? 예, 마님. 그리고 그 처녀가 데리고 다니는 개가 있다 하옵니다. 개. 예. 눈 위에 달 모양 점이 있는 검은 삽살개라 하옵니다. 그 순간 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쏟아졌지만 민 씨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검은 삽살개, 눈 위에 달 모양 점, 1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민 씨는 갓 돌을 넘긴 아기를 품에 안고 마차에 탔습니다. 그 아기는 진판서 어른의 정실 부인이 남기고 간 딸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아기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떴고 칙실이었던 민 씨는 그 빈자리를 노렸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판서 어른께서는 정실 부인이 남긴 딸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첫째 딸이니 내 재산의 반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아들이 태어나도 이 아이의 목숨 건드리지 말아라. 민 씨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아도 재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니. 이 아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기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 민 씨는 믿을 만한 하인에게 아기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 버려라.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곳에. 그리고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하인은 아기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깊은 산골에 아기를 버렸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으니 아기가 살아남을 리 없었습니다. 민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야 할 것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민 씨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약 그 처녀가 정말로 진판서 댁의 적장녀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낳은 아들 창수까지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그 처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오너라.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와라. 하인이 물러간 뒤 민 씨는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계집이 한양으로 올라오면 모든 것이 끝나? 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없애야 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며칠 후 하인이 돌아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님, 조사가 끝났사옵니다. 말해 보아라. 그 처녀는 경상도 영천과 하양 사이 고갯마루에 있는 달빛 주막에 살고 있사옵니다. 순덕이라는 노파의 손녀라 하며 노파는 현재 병중이라 하옵니다. 손녀라고? 예, 마님.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사옵니다. 노파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하옵니다. 그런데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다고. 민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5년 전이라고? 예, 마님. 정확히 15년 전 겨울이라 하옵니다. 민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처녀는 틀림없이 자신이 버린 아기였습니다. 그 계집을 없애거라. 하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사람을 풀어서 그 계집을 처리하란 말이다. 산적 패거리로 위장해서 죽이든 강에 빠뜨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한양의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민 씨의 눈에서 무서운 빛이 번득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2번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해. 장터에서 돌아온 소율은 할머니의 병세가 많이 나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노파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고맙구나, 소율아. 소율은 장터에서 번 돈으로 쌀과 땔감, 약재를 샀습니다. 주막의 창고가 다시 차오르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장에 계속 나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노파는 소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율아,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돈을 많이 벌어왔구나. 소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쓰러진 사내를 살린 일, 사람들이 몰려들어 약을 사간 일, 신녀라고 불린 일까지.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을 많은 사람 앞에서 했단 말이냐?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노파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율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면 위험해질 수 있단다. 할머니, 왜요? 노파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단다. 내 재주를 탐내어 너를 해치려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조심할게요. 그러나 소율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위험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주막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말세피를 탄 사내들이 주막 앞에 섰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자들이었지요. 주인장, 방 하나 주시오. 소율은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내들은 소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괜찮소. 그 방으로 하지. 소율은 사내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소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의 몸에서 검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은 흉악한 기운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좋지 않은 기운이야. 살기가 느껴져. 소율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밥상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을 나온 소율은 곧장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저 손님들이 이상해요.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단 말이냐? 저 사람들 몸에서 나쁜 기운이 나요. 검붉은 기운인데 마치 피 같아요. 저런 기운은 처음 봐요. 노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살기란다.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서 나오는 기운이지.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노파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율아, 오늘 밤은 조심해야겠구나. 혹시 모르니 뒷문을 열어두어라.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불러 곁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은 고요했습니다. 사내들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율도 할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새근새근 자던 다리가 그날 밤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다리야, 왜 그래? 다리는 문 쪽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몸이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사내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전현이다. 잡아라. 소율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사내들을 향해 맹렬히 지저댔습니다. 다리는 가장 앞에 선 사내의 다리에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놈의 개가! 그 틈을 타 소율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어서요. 소율아, 나를 두고. 안 돼요. 절대로 두고 안 가요. 소율은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는 살이 빠져 깡마른 몸이었지만 병든 노인을 업고 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리야, 이리 와. 소율은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다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쫓아가! 놓치지 마!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소율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은 밤, 눈 덮인 산길을 헤치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소율아, 나를 두고 가거라. 나 때문에 네가 말씀 마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이 돌아서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끝까지 도망칠 곳은 없다 이년아! 소율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사내들이었습니다. 소율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은침 3개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침이 목에 박힐 줄 알아라.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하하! 어린 계집이 침 몇 개로 어쩌겠다는 거야? 전현이 장터에서 신녀로 불렸다더군. 그래봐야 겁없는 계집일 뿐이지. 사내들이 한 발자국씩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횃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소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어둠 속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한 사내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횃불 빛 사이로 젊은 선비가 걸어 나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였는데 눈빛이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야? 사내들이 긴장했습니다. 젊은 선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금빛 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이연이다. 이 패를 보아라.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거짓말이다! 암행어사가 왜 이런 산고래? 이연이 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 이 마패를 어디서 훔쳤겠느냐? 관가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볼 테냐? 사내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암행어사를 해치면 그것은 영모나 다름없는 죄였습니다. 도망쳐! 사내들은 칼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횃불을 내던지고 산 아래로 내뺐지요. 소율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소? 소율은 고개를 들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율의 눈에 이연의 몸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맑고 따뜻한 선한 기운이었습니다. 이분은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소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 이연은 소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터에서 당신을 보았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놀랐소. 소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그렇소. 그래서 뒤를 따라왔소.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소. 이연은 쓰러진 노파를 살폈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오. 어서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소.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연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내 말이 근처에 묶여 있소.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소율은 이연의 도움을 받아 노파를 옮겼습니다. 다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연은 소율과 노파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근처 마을에 있는 원님 댁의 별채를 빌려 머물게 했죠. 따뜻한 방에서 노파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소율은 할머니 곁에 앉아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는 어떠하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리. 이연은 방 한켠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율낭자, 어젯밤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소. 소율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자들은 분명히 당신을 노리고 온 것이오. 그것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말이오. 소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르려? 왜요?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율낭자, 당신의 출신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시오? 소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율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내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씀하셨죠. 이연은 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소율이 천조각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비단 위에 봉황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구석에 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젯밤 도망친 자들 중 한 놈이 떨어뜨린 것이오. 이 문양은 한양 진판 서대계 것이오. 소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판서대기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진판 서대계는 15년 전에 사라진 딸이 있다고 하오. 정실 부인이 낳고 돌아간 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오. 소율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그게 저라는 건가요?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소율낭자, 당신이 처음 이 주막에 온 것이 언제요? 소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가 가토를 넘겼을 때 저를 발견하셨다고 하셨어요. 눈보라 치던 밤에 주막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15년 전 겨울이로군요. 이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판 서대계 딸이 사라진 것도 15년 전 겨울이오. 소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바로 그때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소율아, 소율은 얼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셨어요? 노파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셨느냐? 네 할머니, 암행어사 날이세요. 노파는 한참 동안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이제 때가 된 것 같군요. 무슨 말씀이시오?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율아,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소율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진판서댁 정실 소생이란다. 내 어미는 너를 낳고 돌아가셨고 측실이었던 민씨가 너를 산에 버렸지.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파는 1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주막 앞에서 아기를 발견한 일, 비단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진판서댁 아이임을 알았던 일, 그러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했던 일까지. 이야기를 마친 노파는 힘겹게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단 조각과 오래된 서찰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버려졌을 때 너를 감싸고 있던 천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친어미가 남긴 편지란다. 소율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딸아, 이 어미가 내 얼굴을 오래 보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내 이름은 소율. 작지만 세상을 이끄는 아이라는 뜻이란다. 내 아버지 진판서 어른께서는 선한 분이시니 때가 되면 찾아가거라. 창고 서쪽 벽 아래에 금비녀를 묻어뒀으니 그것이 내가 내 딸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부디 건강하게 자라거라. 사랑한다. 내 딸아. 소율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노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소율아.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너를 보호하려다 보니 말할 기회를 놓쳤구나.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소율은 노파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진짜 할머니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녀를 반드시 도와야겠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해. 이연은 소율과 순덕 노파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언제 또 자객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호위를 맡겼습니다. 어르신과 낭자를 안전하게 한양까지 모셔야 한다.
수상한 자가 접근하면 즉시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리. 일행은 작은 마을에 숨어 지내며 조금씩 한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이연은 진판서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진판서 어른께서는 현재 병중이시라 하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병중이라고?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벌써 수개월째 자리에 누워 계시다 하옵니다. 한양의 어이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율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셨다고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 뭐가요? 진판서 어른께서는 원래 건강한 분이셨소.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리셨고 어이들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오. 혹시 이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소율은 이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병들게 한 건 아닐까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소. 민 씨가 진판서 어른을 독살하려는 것 같소. 소율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살이요? 민 씨에게는 아들이 있어. 창수라는 자인데 아무런 재주도 없이 어미의 치마폭에서 자란 자라 하오. 민 씨는 아들에게 진판서댁의 가업을 물려주려 하고 있어. 그런데 진판서 어른께서 살아계시면 그것이 어려우니. 그래서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군요. 소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까지 해치려하다니. 제가 가야겠어요. 소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살려야 해요.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도와주겠소. 한양에 도착한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소율은 처음 보는 한양의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높고 웅장한 성벽, 빼곡하게 들어선 기와 집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시골 주막에서만 자란 소율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와, 이게 한양이구나. 이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놀라실만하오. 하지만 지금은 구경할 때가 아니오. 어서 진판서댁으로 가야 하오. 일행은 진판서댁으로 향했습니다. 진판서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집은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시오? 이 댁에 무슨 일이시오? 이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암행어사 이연이다. 진판서 어른을 뵈러 왔다. 하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암행어사라는 말에 함부로 막을 수 없었지요. 잠시 기다리시오. 안에 여쭤보겠소. 얼마 후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큰마님께서 안으로 모시라 하셨습니다. 일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암행어사 나리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연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진판서 어른께서 편찮으시다 하여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은 고마운 말씀이오나 대감 어른께서는 지금 병세가 위중하여 손님을 맞으실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뵙고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저희 집안일에 왜 이리 관심이 많으신지요? 바로 그때 소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진판서 어른의 친딸 정실소생 소율이옵니다.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년이 민 씨는 소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 씨는 알았습니다. 저 눈빛은 15년 전에 본 그 아기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거짓말! 이 계집이 진짜 아가씨 행세를 하다니!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연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멈춰라! 암행어사의 명이다! 하인들이 우뚝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모두의 시선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수척한 얼굴의 노인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진판서 어른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율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진판서는 멍한 눈으로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율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율이옵니다. 아버지의 친딸이옵니다. 진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율이라고? 그 이름은 진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눈빛이 내 어미와 똑같구나. 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대감어른, 이 계집은 사기꾼이옵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판서는 민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율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품에서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이연의 도움으로 진판서댁 창고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대로 창고 서쪽 벽 아래에 묻혀 있었지요. 아버지, 이것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것이옵니다. 진판서가 금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비녀는 내가 내 어미에게 혼례 때 준 것이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비녀야. 진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내가 내 딸이란 말이냐?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 예, 아버지,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산에 버렸지만 착한 분이 저를 구해 키워주셨습니다. 진판서는 소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지금은 그 말씀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소율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율의 눈에 아버지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검은 기운이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배와 간 쪽에 짙은 검은 기운이 뭉쳐 있었습니다. 이건, 토기야, 누군가 아버지에게 천천히 독을 먹이고 있어. 소율은 고개를 들어 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소율은 진판서의 병상 곁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소율과 진판서, 그리고 이연만 남았습니다. 민 씨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이연이 하인들을 시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소율은 아버지의 몸 곳곳을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눈동자를 보고 혀의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오래 이 병을 앓으셨습니까? 석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지. 밥맛도 없고 점점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독이야. 천천히 몸을 썩게 만드는 독. 누군가 아버지의 음식에 독을 넣고 있었어. 소율은 품에서 은침과 약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침을 놓고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프실 수 있지만 참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소율은 아버지의 배와 등 팔과 다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독에 좋은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치료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소율은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침을 돌리고 약을 먹이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다리가 방 한켠에서 주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진판서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렇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구나.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소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몸속에 독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더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판서는 소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내가 이 아비를 살려주는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해가 지나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완전히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이연은 그동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 씨의 죄상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진판서 어른을 독살하려 한 죄, 적장녀를 버려 죽이려 한 죄, 가산을 횡령한 죄. 모두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연은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포졸들이 진판서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민 씨와 그 아들 창수를 체포하라. 민 씨는 발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진판서댁의 큰맘입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민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 씨와 창수는 끌려나갔습니다.
민 씨는 끌려가면서 소유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이 살아남아서 모든 것이 틀어졌어. 죽었어야 할 것이. 소율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고 착한 분이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 씨는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민 씨의 화려한 머리 장식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민 씨와 창수는 관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상이 밝혀졌습니다. 15년 전 갓난아기를 눈보라 속여버린 일, 진판서 어른을 천천히 독살하려 한 일, 가산을 횡령한 일까지 민 씨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민 씨는 살인미수와 기아유기의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창수는 가산횡령에 가담한 죄로 관노로 보낸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 씨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고 창수는 관노가 되었습니다. 15년간 호의호식하며 살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진판서 어른은 소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율아, 그동안 너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해야 이 아비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지난 일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속으신 것이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진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앞으로는 내 곁에서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항화. 소율은 진판서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율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살아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순덕 할머니요.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진판서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을 살려준 분인데 어찌 모시지 않겠느냐? 당장 모셔오너라. 소율은 기뻐하며 순덕 노파를 모셔갔습니다. 노파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나 같은 촌늙은이가 양반댁에서 어찌 살겠느냐. 할머니, 저는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할머니는 저희 진짜 어머니예요. 소율의 간청에 노파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진판서 댁의 따뜻한 별채에서 노파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함께였지요. 어느 날 이연이 진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소율랑자, 찾아뵙게 되어 반갑소. 소율은 이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리,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소.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소. 무슨 말씀이세요?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율랑자, 저는 처음 장터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품어왔소. 당신의 재주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당신의 마음씨가 저를 사로잡았소. 소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리, 저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소.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당신의 뜻은 어떠하오? 소율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사실 소율도 이연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을 때, 한양까지 함께 와주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어다녔을 때, 이연의 모습에 소율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도 나리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혼례는 이듬해 봄에 치러졌습니다. 진판서 댁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한양의 명사들이 모두 모였고 멀리 경상도에서 소율을 알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소율은 붉은 비단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이연은 관복을 입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순덕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낭군을 만나다니. 이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희 아이도 보셔야 하잖아요. 노파는 웃으며 소율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 할미가 오래 살아야지. 다리도 빨간 리본을 목에 달고 축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개가 소율 아가씨를 지켜온 개라지?
눈 위에 달이 떴네. 참 기특한 게야. 혼례 후 소율은 이연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연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관리가 되었습니다. 부정을 바로잡고 억울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소율은 남편을 내조하며 의술로 세상을 도왔습니다. 소율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었고 병이 돌면 직접 마을로 가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율을 달빛 아가씨라 불렀습니다. 달빛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야. 눈보라 치던 밤에 버려졌지만 결국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지. 소율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궁중에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 친히 소율을 불러 치료를 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대의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이 재주로 백성들을 많이 살려주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세월이 흘러 소율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건강하고 똘똘한 아이였지요. 소율과 이연은 아이를 이담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순덕 노파는 증손자를 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런 복을 받다니 하늘에 감사드려야겠구나. 노파는 이담이 말을 배울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담이 3살이 되던 해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율은 노파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노파는 마지막으로 소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라. 소율아. 이 할미는 행복했단다. 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소율은 노파를 진판서댁의 가족묘에 모셨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순덕, 사랑과 희생으로 한 생명을 살린 어머니. 소율은 노파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되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써라.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작은 것도 귀하게 여겨라. 소율은 평생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억울한 자를 도왔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의술을 가르쳤고 아들이 장성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연도 평생 소율의 곁을 지켰습니다. 암행어사에서 시작해 판서의 자리까지 오른 이연은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리는 소율과 함께 노년을 보내다가 어느 겨울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율은 다리를 주막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소율이 다리를 처음 발견했던 곳이었죠. 소율이 7순이 되던 해 한양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보며 소율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주막 앞에 버려졌던 자신을, 그 자신을 발견하고 품에 안아준 순덕 할머니를. 할머니, 소율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노파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